네, 4부 딱 중간에 왔는데요. 잡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잡음이라든지 제도 잡음, 그 다음에 인간과 잡음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측적인 판단에서 어떤 잡음들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4부에서는 어린 진장으로 인해서 편향과 잡음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는 이런 판단이랑 인지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잡음의 원천들을 구성 요소들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고 6부에서는 잡음이란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부록에서는 판단 도구, 어떤 체크리스트라든지 모델을 제시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장은 이제 어린 진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 진작 때문에 우리가 편향과 잡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향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편향과 결론 편향과 과도한 일관성이 이런 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대체 편향 같은 경우는 개연성, 어떤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인과관계 그런 부분을 유사성으로 비슷한 걸로 대체를 하면은 바탕에 깔려있는 가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가중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 편향에서는 확증 편향과 바람직한 편향이 같이 일어나는 걸 결론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기준점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회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일관성은 후광호감, 첫인상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그 나쁜 요소들이 보이면서도 그 좋은 인상 때문에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심리적인 편향들이 잡음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런 편향과 잡음은 모두 오류를 낳지만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매칭 과정이라는 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매칭이라는 거는 판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별점 매기기 평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매칭을 하려면 어떤 룰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하는 정보는 모순될 수도 있고 클 수도 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고 이럼으로써 우리는 많은 잡음이 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하는 거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연관성이 없는 것을 연결해서 강도 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형용사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매칭 과정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매칭을 통해서 하는 예측은 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직관적인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상관없는 걸 연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자는 외부 관점을 끌고 와서 매칭 과정에서 그 판단을 한다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매칭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계란 게 있어요. 그것을 마법의 숫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5에서 크게는 9가지의 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분해해서 강도를 넣거나 매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이건 20개의 어떤 척도인데요.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눠서 결점을 매긴다든지 하는 거에는 수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분명한
범주를 미리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경계가 분명한 범주를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 안에서 어떤 평가를 또 함으로써 이런 우리가 인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또 다른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형용사 척도의 제약을, 그러니까 매칭하는 거에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꼬리표 대신 비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확한 척도력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비교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장 척도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의학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사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척도들이 있는지에 대한 돈에 관한 역할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했던 게 분노 가설입니다. 분노 가설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지와 감정적인 분노 수준의 평가를 했는데 이 두 요소의 상관관계가 거의 만점인 98%의 상관성을 보였고요. 이것에서 느린 사고 시스템 1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 2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비교하거나 판단할 때 철학적인 가치들이나 어떤 전제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또 특정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했던 것도 인지를 못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판단의 차이는 정당한 차이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정당한 처벌의 차이 더하기 수준 잡음의 제곱, 패턴 잡음의 제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의 기준적 선택은 잡음 크기에 대해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고요.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절대적인 판단을 상대적인 판단으로 대처를 하면은 잡음 축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잡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차이를 조금 더 이 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줬는데요. 판단의 차이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처벌의지, 그다음에 분노하는, 그다음에 손해배상액. 근데 여기서 잡음은 패턴 잡음과 수준 잡음을 더한 제도 잡음인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51%, 71%, 94%. 내용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분노라는 요소는 모호한 한계점이 있어서 잡음이 일어나기 쉽고요. 처벌 의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좀 더 문제가 소지가 있는 다른 성격의 척도 분집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의 함의는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성격이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척도의 선택은 판단의 잡음 크기에 큰 차이를 만든 그러니까 애매한 척도 잡음은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말하는 게 가능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판단을 상대적인 판단, 즉각적인 비교로 대체하면 잡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패턴에서는 어떤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패턴 잡음이란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안정적이고 일시적인 잡음인데 이 패턴 오류는 안정적인 오류와 패턴 오류와 일시적인 상향 오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패턴 잡음의 제곱은 안정적인 패턴 잡음의 제곱 더하기 상하 잡음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 잡음이란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질에서의 개인차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분야를 고려한 체계적인 판단력의 차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예외를 둔 거는 다양한 방면의 어떤 전문가,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판단 구성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특질이기 때문에 팀이 될 수 있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한 해결책으로서 다음 장에서 얘기를 좀 뒤에 장에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상황 잡음을 조금 더 여기서 보시면 패턴 잡음이 상황 잡음과 안정적인 패턴 잡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기서 상황 잡음은 판단 순간의 기분 상태, 외부 요인들, 시간 순서, 일시적인 영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안정적인 패턴 잡음과 불안정한 상황 잡음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분 포인트를 잡자면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패턴 잡음은 유발 요인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에 있을 때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때 안정적인 패턴 잡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잡음의 원천에 대해서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오류와 편향, 잡음에 대해 구성 요소를 다 합쳐서 큰 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은 큰 거는 평균 제곱 오류를 나타냅니다. 오류를 제곱해서 이렇게 평균을 낸 거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편향과 제도 잡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잡음은 수준 잡음과 패턴 잡음으로 나눠지고 패턴 잡음은 다시 상황 잡음과 안정적인 패턴 잡음으로 나눠지게 합니다. 잡음은 수준의 차이가 아닌 상호작용 산물이고 조금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독특함은 판단 성격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잡음이 그런 어떤 부산물이란 우리가 패턴 잡음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패턴 잡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습적으로 혹은 우리 인지적으로 즉각적으로 상황 잡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사실 패턴 잡음은 안정적인 패턴 잡음도 꽤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턴 잡음 자체가 제도 잡음의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잡음이랑 실제로 구성 요소들의 잡음은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패턴도 잡음도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의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잡음에서 이런 앞에서 말한 잡음이 판단 요소의 주요 요소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잡음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단과 결정도 거의 정상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의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정상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공 이야기를 결과가 알려지면 자동으로 그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인 오류에 빠져서 어떤 운이나 환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당사자의 노력이나 재능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잡음은 통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잡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과적인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사고하면 이 잡음이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적 사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과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린 판단에 커다란 구멍들, 결점들을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앞에 다른 강연자께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 필통과 인지의 오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게 여기 위성 GPS에서 어떤 오차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확한 로케이션을 찾을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아마 상대성 이론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판단을, 적절한 자본과 오류를 줄여서 좀 더 나은 판단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장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장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장이 15장인데, 절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1부터 100까지의 점수를 주려고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줄이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맛집을 평가할 때 그 점수를 굉장히 복잡하게 주는 것보다 5단계나 많이 세분화하지 않는 게 확실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한테 주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로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